뭐든지 공급이 과잉되면은 그거는 시장에서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그거를 소화해 줄 만한 자금이 없는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우려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홍익희입니다. 오늘은 탐욕스러운 달러 발행이 부른 부메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내용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입니다. 미국의 달러는 어떻게 발행될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달러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 국채가 발행돼서 이게 경매를 통해서 해외 중앙은행이나 해외 연기금에 팔려서 해외로 나가기도 하지만 국내에서도 많은 기관들이 참여를 해서 이 국채를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찰해서 다 소화되지 못하는 것은 연준이 떠안습니다. 즉 연준이 떠안다는 얘기는 국채를 가져가서 그 금액에 상응하는 달러를 찍어가지고 이거를 미국 정부한테 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달러 표시 자산과 달러는 세상에 태어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액은 3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즉 그 얘기는 31조 달러에 해당하는 달러 표시 자산과 달러가 세계에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달러의 반 이상이 해외에서 유통됐습니다. 2013년까지만 해도 달러의 절반 정도가 해외에서 유통됐는데 해외의 큰 손들은 우선 세계 중앙은행들이 가장 많은 미국 국채를 사갔고 그 다음에 해외의 큰 연구기금이나 펀드들 그 다음에 해외 금융기관들이 미국 국채를 많이 사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해외 수요는 점차 줄어들어서 이제는 달러 전체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가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 국내에서 유통되는 미국 국채의 기간별 보유 비중을 보면 연준이 한 4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뮤추얼 펀드가 한 22%, 그 다음에 상업은행이 한 14%, 그 다음에 연금 등 기타가 한 8% 이러한 순으로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미국 정부가 이렇게 국채를 임의적으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국채를 찍어내기 위해서는 의회의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즉 국채 발행을 미국 정부한테 자의적으로 맡겨두면 정부는 속성상 많은 국채를 발행돼서 경기를 부양시키고 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욕구를 특정하게 제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부채 한도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국 국채 부채 한도는 31조 4천억 달러인데 이미 미국 정부는 이 금액의 한도를 넘어서 가지고 이제는 의회로부터 부채 증액을 허가받아야 되는 그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 국채의 한 40% 정도를 연준이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즉 연준의 대체제표상의 이런 자산은 미국 달러의 본원통화 발행하고 같은 이야기입니다. 즉 연준이 발행한 달러의 총액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만 하더라도 한 8천억 달러 내지 9천억 달러, 즉 1조 달러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도 팬데믹을 맞아가지고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지금은 2008년 대비 지난 14년 사이에 자그마치 10배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5월 3일 현재 연준의 자산은 8조 5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8조 5천억 달러에 해당되는 달러 지폐가 세상으로 뿌려졌다는 얘기인데 이게 14년 사이에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마디로 엄청난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그 연준 자산 내역을 살펴보면 미국 국채가 현재 5조 7천억 달러가 조금 넘고 모기지 증권을 담보로 발행한 달러가 2조 7,100달러 정도 됩니다. 즉 미국 연준이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에 국채를 담보로 한 달러
발행뿐 아니라 이제는 모기지 증권을 담보로도 달러를 찍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수님, 미국채뿐만 아니라 미국의 모기지 증권 담보로의 달러 발행량이 늘어나면 이 또한 미국 경제에 악영향이 되나요? 아니, 통화의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게 경제에 악영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경제 위기에 봉착했다거나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재정으로 마중물을 내보내서 민간 투자를 유도해가지고 경제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케인즈의 경제학이나 최근의 경제학들은 그런 걸 많이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통해서 돈을 찍어낸다는 건 경제를 진흥시키는 효과도 있지만 또 반면에 너무 많은 돈을 찍어내면 그거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돼서 지금처럼 장기적으로 고금리가 형성되고 긴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경제주체들이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게 악은 아니고 그렇다고 선도 아닙니다. 그거는 적정한 상황에서 적정한 통화량만큼을 찍어내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인데 그런데 그 선택지에 대해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밀턴 프리드먼 같은 교수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K% 준칙이라고 해서 통화량의 증가액은 GDP 증가액을 살짝 웃도는 정도, 즉 연간 GDP가 4~5% 성장한다 그러면 그거보다 약간 웃도는 연간 6~7%의 통화 증가가 적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한 K% 준칙 같은 거를 무시하고 위기상황을 빨리 극복하거나 경제를 빨리 부양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더불어서 통화금융 세력의 그 기득권을 위한 자기들의 자산 부풀리는데 혈안이 돼서 생각보다는 너무 많은 달러를 발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랬을 적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시중금리 추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시중금리를 대표하는 것은 사실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미국의 시중금리의 대표금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은 미국의 1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수익률인데 이건 쉽게 얘기해서 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1982년도에 16%에 이르렀던 금리가 2020년까지 근 40년간 비록 등락을 하면서 내려오긴 했지만 하향 추세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금리가 하향 추세에 있었다는 얘기는 이 기간 동안에 10년물 장기국채는 계속 가격이 올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년간 사람들은 어떤 타성에 젖었냐 하면 미국의 장기국채를 갖고 있는 거는 항상 가격이 올라가는 이러한 안전자산이라는 의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근에 바뀐 거는 2020년 팬데믹을 맞고 그 다음에는 통화팽창을 그만두고 긴축으로 돌아서면서 기준금리를 올리고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이면서 즉 유동성을 줄이면서 시중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시중금리가 이렇게 내려왔을 적에는 안전자산이지만 시중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국채가 위험자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중금리가 올라가는 기간에는 국채가 하락을 거듭하면서 심지어는 폭락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우리가 미국 국채하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고 미국의 금융기관들도 미국의 장기국채를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해서 그들의 자산에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게 탈을 일으킨 게 여러분들이 아시는 실리콘밸리 사태입니다. 교수님, 만약에 금리가 다시 동결된다면 미국채 가격 하락이 멈춰서 다시 안전자산으로의 회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금리가 동결되고 금리가 내려가면은 장기채 수익이 굉장히 높아져서 투자를 할 만한 대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연 지금 금리가 동결되고 이 이후에 금리가 하락 기조로 접어들 건지는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함부로 예측하기 힘들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팬데믹 이후에 미국 국채 공급 과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초에 팬데믹이 들이닥치자
미국 정부는 엄청난 국채를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즉, 그 해에 3조 1천억 달러의 국채를 찍어냈는데 이 금액이 얼마만큼 큰 거냐 하면 당시에 연준의 자산이 한 4조 달러 정도뿐이 되지 않았습니다. 즉, 그 얘기는 연준이 찍어낸 본원통화 달러의 발행액이 4조 달러였었는데 거기다가 3조 1천억 달러라는 본원통화 발행액을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1년에도 미국 정부는 2조 8천억 달러의 국채를 찍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1조 7천억 달러, 그리고 올해에는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국채의 순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기간에 국채 공급이 과잉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뭐든지 공급이 과잉되면은 그거는 시장에서 다 소화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즉,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에 그거를 소화해 줄 만한 자금이 없는 자금 경색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시스템 자체가 망가질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이렇게 공급은 과잉되는 반면에 국채를 사갈 수요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즉, 세계 중앙은행들과 해외 연구금이나 국부펀드들이 미국 장기국채가 위험자산으로 바뀌면서 미국 장기국채 매입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공급은 과잉되는데 이렇게 수요가 부족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국채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국제시장이 심각한 변동성이나 자금 경색에 처하게 되는 거죠. 즉,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하는 이 타격이 결국은 화를 불러들이게 됩니다. 자, 다음 그래프를 보시죠. 즉, 이렇게 너무 많은 국채, 즉 달러를 발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프리드만 교수는 이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언제 어디서나 화폐적 현상이다. 이 얘기는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뿐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들이닥쳤습니까? 우리들이 잘 알다시피 지금 세계는 고인플레이션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3월 근원 인플레이션을 보면 5.6%로 오히려 지지난달 5.5%보다 경미하나마 반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상당 기간 오랫동안 고금리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전망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임금 인상이 지금의 고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임금 인상 자체가 높은 수준으로 인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5% 정도에 있으면 임금 인상도 5% 이상은 시현이 됩니다. 즉, 그거는 다시 악순환을 거듭해서 더 많이 풀린 임금은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이런 5%대에서 상당 기간 존속할 거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임금 인상과 직결되어 있는 이 서비스 물가 지수가 좀처럼 빠지지 않고 앞으로 상당 기간 올라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런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통해서 즉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임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방법은 경기 침체가 들이닥쳐서 사람들이 상품 구입이나 서비스 구입을 줄이면 그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사실은 특효약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현재 불행하게도 경기가 좋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는 4월 실업률이 3.4%로 발표됨으로써 지금 거의 완전 고용 상태로 이루고 있을 만큼 경기가 좋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들이닥칠 거라고 예상들은 하고 있지만 이게 빨리 들이닥치지 못하는 이유는 첫째,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갖고 있는 자금 여력이 풍부해서 대출이 쉽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는 바로 미국의 고용 상태가 너무 좋아서 이게 미국 경제를 지금 탄탄하게 받치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오리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은 하지만 이 경기 침체가 느리게 들이닥침으로써 앞으로 상당 기간 고금리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현재 완전 고용 상태임을 알려주셨는데 이러한 고용시장의 지속적인 강세가 혹시 시장의 변동성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가 기대할 수는 없을까요?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건 뭐 국채 시장의 변동성을 어떤 변동성을 얘기하는 거죠? 네, 국채 시장의 변동성에 대해서 임금 인상하고 국채 시장의 변동성은 사실은 큰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물가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만 국채 시장의 수요는 사실은 일반 서민들보다는 큰 손들, 그러니까 세계 중앙은행이라거나 국부펀드나 연구금이나 어떤 뮤추얼 펀드나 상업은행, 헤지펀드 이런 큰 손들이 대부분의 손님이기 때문에 서민들의 가처분 소득 증가가 물론 미미하게는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국채의 공급 과잉과 수요 감소가 몰고 올 변화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정부 측면에서의 국채 발행은 대부분은 중장기 국채에 쏠려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21년도 미국의 국채 발행액인데 여기에 보면 짧은 거는 2년물, 긴 거는 30년물까지 이렇게 중기와 장기 국채가 미국 정부의 국채 대부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단기 국채를 그렇다고 발행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단기 국채는 대부분 비상 상황에서 시장에서 빨리 소진되는 인기 국채이기 때문에 그건 대부분은 비상 상황에서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 팬데믹 사태가 와서 3조 1천억 달러나 국채를 발행했을 때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해서 시장 수요로서 감당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때는 단기 국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그래서 단기 국채는 시장에서 잘 소화가 될 뿐만 아니라 손쉽게 발행할 수 있는 이런 이점 때문에 그거를 발행하지만 평소에는 그렇게 단기 부채를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 부채라는 건 보통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인데 이거는 발행하고 나서 만기가 6개월, 3개월, 1개월 이내에 급히 돌아오기 때문에 그거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롤오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미국 정부로서는 그거를 1개월, 3개월물, 6개월물마다 계속 롤오버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식으로 국채를 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20년, 21년은 다 이렇게 중장기물로 국채를 발행했는데 문제는 지난해 하반기서부터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급격히 악화되기 시작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무브지수를 나타내는 건데 무브지수라는 건 국채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변동성이란 국채시장 자금의 경색도나 가격의 급한 변동성을 나타내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최근 5년 이내에 최고로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시장에 자금이 말라서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시장에 자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지난해에는 미국 재무부가 국채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한때 국채의 바이백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국채의 바이백이란 뭐냐면 일시적으로 재무부가 갖고 있는 현금을 가지고 시장에서 오히려 미국 재무부가 발행한 국채를 되사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게 검토하다가 중간에서 포기를 했는데 그때 왜 포기를 했을까요? 그거는 한마디로 연준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양적 긴축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즉 연준이 양적 긴축을 한다는 건 금리를 올리고 시중에서 국채와 모기지를 시중에 팔므로써 현금 유동성을 빨아들여서 줄이는 게 양적 긴축인데 재무부가 만약 국채를 다시 사준다는 건 연준은 유동성을 줄이기 위해서 빨아들이는데 오히려 재무부는 현금 유동성을 시장에 방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론상 맞지 않는 얘기죠. 그런데 최근 놀라운 거는 미국 국채 시장이 계속 어려워지자 다시 이 국채 바이백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시장이 얼만큼 힘들어졌길래 미국 정부가 이렇게 국채 바이백을 다시 검토할 정도로 힘들어졌을까요? 우선 올해 국채 발행액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에는 1조 9천억 달러의 국채 발행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물이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자 미국 정부는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발행을 올해에는 중장기 국채보다도 훨씬 더 늘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1조 9천억 달러 중에서 1년 미만의 단기 국채, 즉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의 국채를 1조 달러어치나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와 지지난해는 순발행이 없었는데 올해에는 순발행 규모만 1조 달러를 이렇게 단기 부채로 발행하기로 하고 오히려 중장기 부채는 9천억 달러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즉 이 얘기는 미국 정부가 급전을 구해다 쓴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재무부가 시장 상황이 비상 상황임을 스스로 이제 인정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런 금리 상승기에 장기 국채를 왜 위험하다고 할까요? 그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화면에는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짜리 1년 미만의 단기 국채는 금리가 1% 상승한다 하더라도 채권 가격이 하락하는 폭은 1% 미만에 그칩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20년물 장기 국채가 되면 어떡할까요? 즉 그거는 듀레이션이 10년인 만기 국채는 10%가 하락이 되는 겁니다. 금리가 1% 움직였을 뿐인데도 10년 동안 그거를 다 더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국채 가격의 하락폭이 그렇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 20년물이나 30년물 정도 장기 국채는 폭락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국채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즉 단기 국채는 시장 상황이 악화되더라도 그 타격이 미미한 데 비해서 장기 국채 쪽으로 들어가면 그 타격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장기 국채를 갖고 있는 이런 은행이나 기관들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하락기 때는 듀레이션이 긴 장기 국채가 투자자들한테 유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40년간 장기 국채 붐이 일었던 거는 금리가 하락기였었기 때문에 즉 미국 금리가 16%에서 제로 금리까지 계속 떨어져 왔기 때문에 40년간의 타성에 젖어서 장기 국채는 안전자산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게 팬데믹 이후에 즉 2020년 이후에 금리가 상승하면서 그 역의 관계 즉 금리가 조금만 상승해도 국채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새같이 금리 상승기에는 듀레이션이 짧은 단기 국채 투자가 유리하고 안전합니다.